16번 단기의 완전 경쟁 시장에서 기업 A의 고정 비용은 제로이고 평균 가변 비용이 이와 같이 생산량의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옳지 않은 것은 16번 문제는 단기 완전 경쟁 시장에서 한계 비용이 최소가 되는 점, 그리고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점, 그리고 손익분기점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생산의 중단점은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의 최저점이고요. 손익분기점은 평균 비용의 최저점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기업 A의 고정 비용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면 기업의 평균 비용은 평균 고정 비용과 평균 가변 비용의 합이 됩니다. 그런데 고정 비용이 제로니까 평균 고정 비용도 제로가 되죠. 따라서 평균 비용과 평균 가변 비용이 같게 됩니다. 그러면 생산 중단점과 손익분기점이 같은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 문제의 특징이고요. 그러면 먼저 평균 가변 비용으로부터 총 비용을 도출해서 한계 비용의 최저점을 구하고 순서대로 평균 가변 비용, 평균 비용의 최저점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비용은 원래 평균 비용 곱하기 생산량이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평균 비용과 평균 가변 비용이 같으니까 평균 비용 대신 평균 가변 비용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면 이와 같이 됩니다. 한계 비용은 총 비용을 생산량 Q로 미분해 준 값이죠.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요. 보기 1번에서 한계 비용이 최소가 되는 시장 가격을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MC가 시장 가격인데 Q에 관한 2차 함수죠. 그리고 2차 항의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되고요. 그러면 한계 비용이 최소가 되는 점은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의 y좌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제곱 형태로 바꿔주면 생산량이 2일 때 한계 비용이 6으로 최소가 됩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은 맞는 보기고요. 이렇게 완전제곱식으로 바꿔도 되고 아니면 한계 비용을 Q에 관해서 미분해서 이것을 0으로 만드는 Q값이 한계 비용이 최소화 되는 값인 것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생산 중단점인데 이것은 손익분기점과 이 문제에서는 같다고 그랬죠. 생산 중단점은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의 최저점이 됩니다. 평균 가변 비용 곡선 역시 Q에 관한 2차식이기 때문에 완전제곱 형태로 바꿔주면 꼭지점이 3,9가 돼서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의 최저점이 9가 되고 시장 가격이 9보다 작을 경우에 이 기업은 생산을 중단해야 되고 동시에 이 9라는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의 높이가 평균 비용의 최저점이 되기 때문에 손익분기점도 시장 가격이 9일 때 성립합니다.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의 최저점도 이렇게 미분을 통해서 1개 도함수가 제로가 되는 것을 이용해서 도출할 수도 있겠습니다. 보기 2번 시장 가격이 7이면 기업은 생산을 중단하는 편이 낫다.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의 최저점이 9니까 9보다 시장 가격이 작으니까 생산을 중단하는 편이 낫죠. 3번 시장 가격이 8이면 생산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순손실을 줄일 수 있다. 시장 가격이 생산 중단점보다 낮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을 하지 않는 것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생산을 하는 것이 순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고요. 4번 시장 가격이 9일 때 기업의 경제적 이윤이 0이 된다. 손익분기점이 생산 중단점과 같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6번 문제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7번 소국인 A국에서 XJ의 국내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는 각각 주어져 있고요. 세계 시장에서의 XJ 가격은 4이다. A국이 XJ 시장을 전면 개방한 직후 국내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에 변화가 없다면 개방 후 A국의 후생 변화는 단 후생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이다. 17번 문제는 소국 폐쇄 경제인 A국이 XJ 시장을 전면 개방했을 때 사회적 후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개방 전의 사회적 후생과 개방 후의 사회적 후생을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프를 보시면 우하향하는 수요 함수, 우상향하는 공급 함수가 그려져 있습니다. 최초에 A국이 XJ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 전에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이 점에서 균형을 달성하고 있었는데 생산량은 6, 시장 가격은 6이었습니다. 그런데 XJ 시장을 전면 개방하면 세계 시장 가격 피스타인 4 수준에서 수입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균형은 이 점에서 형성이 되고 우리가 개방 전 균형을 E0, 개방 후 균형을 E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국내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전면 개방한 직후에도 변화가 없다고 했으니까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는 불변이고요. 그러면 잉여를 하나씩 계산해 보면 개방 전에는 소비자가 최대 지불 용의가 있는 금액인 수요 함수 아래의 면적에서 실제 지불한 금액인 시장 가격 6 아래의 면적을 빼면 A가 되죠. 그래서 개방 전에는 소비자 잉여가 A였는데 전면 개방하면 소비량이 국제가격 4 하에서 8로 증가를 하죠. 그렇게 되면 B, C, D만큼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 생산자 잉여는 전면 개방 전에는 6만큼 생산하고 있어서 실제 시장에서 받은 금액에서 최소한 받아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공급곡선 아래의 면적을 뺀 B2가 생산자 잉여였는데 전면 개방을 하면 시장 가격이 하락하고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생산자 잉여가 2로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생산자 잉여의 변동은 마이너스 B가 됩니다. 따라서 사회적 잉여는 C 더하기 D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문제에서 후생 변화를 묻고 있으니까 우리는 C 더하기 D의 면적을 구하면 되겠죠. 밑변이 4고 높이가 2니까 삼각형 공식에 의해서 구하면 4가 되고 따라서 17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먼델 플레밍 모형을 가정할 때 다음의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마셜러너 조건이 충족된다고 가정한다. A국과 B국은 소규모 개방경제 하에서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물가가 고정되어 있으며 자본 유출입은 자유롭다. 글로벌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A국은 국채를 통한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고 B국은 통화량을 증가시켰다. 18번은 2국 먼델 플레밍 모형을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모형은 표준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이것은 문제에서 주어진 A국과 B국이 모두 소규모 개방 경제고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물가가 고정되어 있고 자본 유출입이 자유롭다. 이것을 가지고 설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셜 러너 조건이 충족된다고 가정했는데 환율이 상승할 경우 순수출이 증가하는 조건이 충족된다고 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델 플레밍 모형이 출제됐을 때 암묵적으로 가정되고 있는 조건을 단서로 친절하게 달아준 것입니다. 그러면 왼쪽은 A국, 오른쪽은 B국이라고 할 때 최초 균형은 E0로 동일하게 출발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시장 이자율은 R스타에서 BP 곡선이 수평이 되겠습니다. 이때 글로벌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A국은 국채를 통한 재정 지출을 증가시켰다고 하니까 R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요. B국은 통화량을 증가시켰으니까 LN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A국의 국내 시장 이자율은 상승하고 B국의 국내 시장 이자율은 하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본이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B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A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기 1번에 자본이 B국에서 A국으로 이동한다는 맞게 되고요. 그러면 A국부터 보면 단기적으로 균형점이 E1으로 가게 되면 대내 시장 이자율이 세계 시장 이자율보다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자본이 유입된다고 그랬죠. 자본이 유입되면 변동환율제이기 때문에 외환시장에서 외화 공급이 늘어나서 환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지금 IS식에서 대문자 E가 하락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물가가 고정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P스타는 외국의 물가, 여기서는 B국이라고 보면 그리고 P는 A국의 물가로 가면 P와 P스타는 고정이고 그러면 E가 하락하면 실질 환율인 이 전체도 하락하게 되고 순수출이 실질 환율의 증가함수니까 실질 환율이 하락하면 마셜러너 조건에 의해서 순수출도 하락하게 됩니다. 즉 경상수지가 악화돼서 RS 곡선이 다시 좌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이동 과정은 대내 시장 이자율이 국제 시장 이자율과 같아지는 점까지 이동하기 때문에 다시 원래의 균형 E0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A국은 환율이 하락하고 경상수지가 악화되며 경기 침체는 해결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보기 2번에서 A국의 경상수지는 악화되는 것이 맞고요. 3번 A국의 통화는 환율이 하락한다고 그랬죠. 환율의 하락은 A국 통화의 평가 절상을 의미합니다. 3번도 맞고요. 4번 A국과 B국의 경기가 회복된다고 되어 있는데 A국은 경기 회복 효과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고요. B국을 한번 보면 B국은 단기 균형점이 2원인데 이때 외화가 유출돼서 외환시장에서 B국의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국의 IS 곡선식에서 명목 환율 2가 상승하게 되고 실질 환율이 상승하게 되니까 비국의 순수출은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비국의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대내시장 이자율이 국제시장 이자율과 같아지는 이 투점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국의 국민소득은 Y0에서 Y2로 대폭 증가하게 되고 경기가 회복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8번 문제는 보기 4번에서 비국의 경기만 회복이 되기 때문에 4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19번 현재 총수요와 총공급이 자연산출량, 완전고용 산출량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총수요 증가의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19번 문제는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통해서 총수요 증가 시 단기와 장기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최초 균형은 자연산출량, 완전고용 산출량 수준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했으니까 오른쪽 그래프에서 A점에서 자연산출량 수준의 물가는 P0인 상태에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총수요가 증가하면 AD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돼서 단기적으로 B점에서 균형이 형성됩니다. 단기는 생산량이 자연산출량 수준을 초과해서 Y1에 도달하게 되고 물가도 P0에서 P1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민간이 이 물가의 상승을 기대에 반영함에 따라서 단기 총 공급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 과정은 자연산출량 수준으로 돌아오기까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최종 장기 균형은 C점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산출량 수준은 그대로 자연산출량 수준을 유지하게 되고 물가만 P0에서 P2로 상승하는 결과만 가져오게 됩니다. 보기를 하나씩 보면 보기 1번과 2번은 단기에 대한 설명이죠. 1번 단기에는 생산량은 증가하고 물가는 상승한다. A점에서 B점으로 가면서 생산량이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했죠. 1번은 맞는 보기고요. 2번 단기에는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고용은 증가한다. 지금 생산량이 자연산출량 수준보다 증가했다는 것에서 고용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실질임금의 하락이 문제죠. 이것은 단기 총 공급 곡선 선상에서 A점에서 B점으로 갔다는 이야기는 기업 입장에서 근로자와 계약을 한 명목임금은 불변이라는 이야기고, 그런데 물가는 P0에서 P1으로 상승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분의 명목임금을 의미하는 실질임금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실질임금의 하락으로 고용을 늘리게 되고 산출량 수준이 자연산출량 YF를 초과하는 Y1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번은 맞는 보기고요. 3번 장기에는 총 공급이 감소하여 물가는 단기보다 더 상승한다. 즉 단기에는 생산량이 증가했다가 장기에는 공급 곡선 자체가 상방 이동하게 되고 그래서 총 공급이 감소하고 물가는 단기 수준인 P1보다 더 상승한 P2로 상승하게 됩니다. 맞는 보기고요. 4번 장기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고용이 완전 고용 수준으로 감소한다. 생산량이 YF 수준에서 Y1으로 증가했다가 다시 YF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고용이 완전 고용 수준 이상으로 증가했다가 완전 고용 수준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맞는데,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총수요 증가에 따라서 물가가 상승하고 이것을 민간이 기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가 장기적으로는 기대에 반영함에 따라서 단기 총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한다고 그랬죠. 물가 상승에 따라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기 4번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는 이 부분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9번 문제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0번 A국은 교역 의존도가 높은 경제로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A국 통화의 가치를 단기적으로 상승시키는 사건은 단 모든 사건은 외생적으로 발생하였다고 가정한다. 20번 문제는 구체적으로 모형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표준적인 ISLN BP 곡선 모형으로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제로 상정을 하고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기에서 주어진 이 외생적인 사건에 따라서 A국 통화의 가치가 단기적으로 상승하려면 국제시장 이자율 수준에 머물러 있던 대내시장 이자율을 국제시장 이자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외화가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긴축적 통화정책을 유발시키는 요인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1번 국내 물가의 상승. 국내 물가가 상승하면 IS식에서 이 부분이 영향을 받죠. 그러면 실질 환율에서 분모가 상승하죠. 그러면 실질 환율이 하락하게 되니까 순수출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IS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돼서 대내 시장 이자율이 국제 시장 이자율보다 낮아지게 되죠. 그러면 외화가 유출되니까 A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수입품에 대한 국내 수요의 감소. 이것은 IS 곡선의 순수출에서 수입이 감소해서 순수출이 증가하는 영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돼서 A점에서 B점으로 단기적으로 도달하게 되겠죠. 그러면 A국 통화의 가치를 단기적으로 상승시키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3번 해외 경기의 침체. 이것은 Y스타의 감소로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순수출이 감소하게 되죠. 그러면 IS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A국 통화의 가치는 단기적으로 하락하게 되겠습니다. 4번 외국인 주식 투자액 한도의 축소. 외국인 주식 투자액이 한도가 축소되면 국내 기업 입장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IS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것도 역시 A국 통화의 가치를 단기적으로 하락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따라서 20번 문제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